그 사이 우리가 했던 일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비디오 컨퍼런싱, 오디오 컨퍼런싱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벌써 비디오 컨퍼런싱 처음 했을 때는 야 재밌네, 그렇게 해도 일이 되네,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반복되면서 야 그거 상당히 피곤한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당연히 일을 하려면 우리가 시스템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VPN을 설정하거나 리모트 액세스를 지원하고 혹은 또 좀 더 자원을 투여를 해서 VDI를 설치하거나 혹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지만 클라우드로 어떤 일들을 새로 옮기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까지는 아마 대부분 회사들이 같이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꼭 했었어야 되는 일이 데이터 시큐리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한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좀 길게 보고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불필요한 컨택이 있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일들이 이런 상황이 돼도 컨택을 최소화하면서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엔 뭐니 해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각 회사들이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잘 됐던 회사들은 비교적 쉽게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회사들은 사실 상당히 준비하는데 어려웠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디지털라이즈를 해야 된다. 근데 디지털라이즈를 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일 테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컬래버레이션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라이즈된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여러 컴퓨팅 리소스들을 그냥 언프리미스에만 놔둔다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버추얼라이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초반부에서도 살펴봤듯이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진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버추얼라이즈 한 환경이 보안에 얼마나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라이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디지털 프로세스가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가 따로 있겠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복잡한 게 있는가 하면 뭐 또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어떤 걸 만들었는가 하면 당연히 자주 반복되고 단순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이미 많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를 보면 결국엔 문서로 대체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 뭐 제일 쉽게는 이메일도 쓰고 혹은 뭐 메신저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에서 보다시피 그 사이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적당히 복잡하고 적당히 반복되는 이런 업무들을 과연 계속 이메일에 메신저에 뭐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할 거냐는 거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컬래버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라이즈를 거의 다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컨텐트 컬래버레이션이나 보안이 다 통합된 차세대 컬래버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든 차세대 협업 플랫폼은 랩소디 에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소개를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컨텐트 플랫폼의 랩소디 에코의 특징을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이 협업이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 협업 솔루션을 써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고 있을 텐데 들어가 보면 설정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갑자기 프로젝트를 설정하라 그러고 뭐 어떤 경우는 뭐 태스크 프로젝트 밑에 있는 서브 태스크 뭐 이런 걸 설정하라고. 근데 일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잘 되는 일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일들은 도대체 그 플랫폼에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버헤드가 상당히 큰 뭐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 랩소디 에코는 그걸 단순화해서 협업이라는 결국은 누구랑 협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그룹
위주의 협업을 디자인한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업을 하게 되면 항상 컨텐츠는 문서는 첨부되고 같이 공유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첨부된 문서들의 과연 버전 컨트롤이나 싱크 이런 문제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벗어났을 때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협업 솔루션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랩소디 에코는 그런 것들이 컨텐츠 싱크나 버전 컨트롤이 어디에서나 항상 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또한 이 플랫폼이 보안 기능을 일부만 제공한다거나 특정 보안 솔루션만 쓴다거나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보안 기능은 협업할 때마다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가 하면 어떤 때는 보안 별로 필요 없이 쉽게 공유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따로 마련돼 있다면 결국에는 또 협업 플랫폼은 파편화됩니다. 저희 랩소디 에코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소디 에코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보안 옵션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협업 플랫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포인트는 협업의 상태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협업 상태가 어떤지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랩소디 에코에서는 한눈에 그동안 이 워크그룹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차세대 협업 플랫폼입니다. 랩소디 에코를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런 제품입니다. 컨텐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뒤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술이 장착돼 있고요. 컨텐트가 어디로 유통이 되어 있는지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솔루션이거든요. 그런 컨텐트 트레이싱 기술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옛날부터 해오던 EDRM 기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업을 하다 보면 항상 누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간혹 있거든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도 녹아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다른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20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런 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협업 플랫폼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제가 우리 컴퓨팅 리소스들을 다 버추얼라이즈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버추얼라이즈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컴퓨팅 리소스들을 액세스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클라우드를 가는 이유가 그거죠. 사실 클라우드로 가면 상당 부분 버추얼라이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언프레미스 상황에서의 우리의 컴퓨팅 리소스란 크게 보면 서버와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버추얼라이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냥 언프레미스에 두고 VPN을 두고 액세스를 하거나 혹은 뭐 리모트 액세스를 허용해서 우리 데스크탑을 액세스를 하거나 혹은 서버를 클라우드에 옮기면 또 우리가 액세스 가능하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데스크탑이죠. 이 데스크탑이 왜 문제일까요? 서버는 우리가 항상 전원을 켜놓고 관리를 하죠. 근데 데스크탑은 각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퇴근하면 내 회사에 있는 PC는 꺼져 있지 않습니까? 이 꺼져 있는 PC를 액세스할 방법은 없는 거죠. 뭐 VPN을 쓰든 리모트 액세스를 하든 안 되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VDI라는 걸 만들죠. 데스크탑을 가상화한 거죠. 가상화하면 우리의 가상화된 데스크탑이 서버에 가서 있는 거죠. 그 서버가 언프레미스에 있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컴퓨팅 리소스를 다 어디에서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여러분도 이미 VDI 구현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솔루션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뭐 당연히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할 때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퍼포먼스 등 엄청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용어일 텐데 Virtual Content Infrastructure (VCI를) 구축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VCI란 우리가 왜 데스크탑을 가상화합니까? 데스크탑을 가상화했던 주된 이유는 데스크탑에 있던 문서 때문이었거든요. 컨텐츠 때문이었거든요. 그 컨텐츠를 어디서든 액세스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 생각은 왜 데스크탑을 통째로 다 가상화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액세스하고 싶었던 컨텐츠를 버추얼라이즈하자. 그게 저희가 주장하는 Virtual Content Infrastructure입니다. 물론 언프레미스로 구축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도 좋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보고 야, 이 파일 좀 찾아줘. 이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컨텐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이 컨텐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란 뭐냐? 일단 컨텐트를, 문서를 피지컬 스토리지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이게 뭐 분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URL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치 어디에서든 액세스할 수 있는 로케이터죠. 그러니까 어떤 주소인데, 그 주소가 결국엔 뭔가를 보면 특정 스토리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지로 액세스를 하면 그 컨텐츠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컨텐츠란 거기서 카피가 되잖아요. 카피가 되면 그건 또 다른 컨텐츠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일단 이 스토리지로부터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컨텐츠 버추얼라이제이션의 기본이고요. 더 이상 특정 스토리지 어느 위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컨텐츠의 버전 컨트롤, 아까도 봤지만 검색을 했는데 뭐 여러 버전의 문서가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버전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문서의 버전 컨트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야, 그거 뭐 EDM, ECM에서 벌써 20년 전에 하던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서버에서는 되죠. 근데 문서란, 컨텐츠란 그 서버에만 존재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운로드되고 카피돼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 버전 컨트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버전 컨트롤이 어디로 가든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게 컨텐츠 버추얼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파일들이 카피가 되어 있는데, 그 카피가 되어 있는 것들이 싱크가 돼야 되거든요. 싱크 솔루션도 최근에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 싱크 솔루션은 또 어떠냐? 특정 스토리지에서만 싱크가 됩니다. 근데 뭐 여전히 파일이란, 컨텐츠란 특정 스토리지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드라이브라는 개념도 이미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버추얼 드라이브인가를 들여다보면, 버추얼 드라이브라는 게 눈에 보이긴 버추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버추얼 드라이브에 우리가 무슨 폴더를 만들거나 파일을 카피하면 계속 파일이 또 늘어나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 야기시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컨텐츠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고 버추얼 폴더를 만들면, 버추얼 폴더에 아무리 많은 파일을 마음대로 카피하고 중복을 해도 실제는 아무런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진짜 진정한 의미의 버추얼 드라이브나 폴더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컨텐츠 버추얼라이제이션이고요. 이런 컨텐츠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까 우리 난리지 워커들이 문서로 일을 하는데 문서 찾는데 훨씬 간단합니다. 그렇게 여러 버전이 나오지 않거든요. 최신 버전이 항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지 워커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보셨듯이 중복이 일어나지 않고, 중복이 설사 일어난다고 해도 중복되어 있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버 스토리지, 사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버 스토리지, PC에 있는 스토리지를 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토리지가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카피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보안 관점에서 보면 방어해야 되는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방어하는 게 훨씬 어려워지죠. 왜 쓸데없는 불필요한 걸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없애고 나면 방어할 방법도 훨씬 간단해지겠죠. 요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이 컨텐츠가 버추얼라이즈 돼 있으면 내 PC 안에 있던 문서를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리모트 워커들을 훨씬 더 잘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컨텐츠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은 저희가 특허를 낸, 저희가 2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낸 저희 기술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저희가 그 특허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이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를 한 자랑스러운 기술입니다. 제가 컴퓨팅 리소스를 버추얼라이즈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컨텐트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협업 플랫폼을 만들었고, 나머지 리소스를 버추얼라이즈를 하고 나면 이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컴퓨팅 리소스를 액세스 가능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쉽게 액세스 가능해진 만큼 보안은 취약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보안을 어떻게 다시 디자인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만들었던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관리하는 서버, 회사 안에 있는 PC, 그 안에 있는 뭔가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집중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버추얼라이즈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재택근무하는 집에 있는 PC는 회사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 건데 회사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서버도 우리 게 아니죠. 클라우드 사업자의 것이고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보안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우리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보안 정책을 쓸 수 있는 건 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 우리 게 아니고요. 거기다 보안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하는 우리 직원의 PC를 회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PC에 내려가는 회사의 데이터는 회사 거죠. 그건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안을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으로 보안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가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데이터라고 해서 다 보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덜 중요한 것도 있을 거고 필요 없는 데이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보안을 걸어야 되는 민감한 정보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고객들은 암호화를 하면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발생하는데 암호화를 안 하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를 안 하는 순간 그 데이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게 되고 어디든 흘러다니고, 그러니까 민감 정보는 무조건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이 암호화한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유통할 때 암호를 풀고 유통을 해버리면 여전히 또 보안은 여전히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할 때, 공유를 하고 유통할 때도 암호가 유지된 채로 유통을 하고 공유하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보안을 한다고 해도 보안을 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자가 쓰게 되면 화면으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취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컨텐츠 보안이 잘 안 되거든요. 출력한 종이 막 돌아다니면 사실 보안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보안의 약한 고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는 이제 워터마크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 데이터는, 이 문서는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 문서니까 보안에 신경을 써라라는 워터마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직원들도 이건 좀 더 중요한 데이터니까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모든 데이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회사가 기밀이라고 생각하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열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열은 다음에도 뭘 할 수 있는지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던 DRM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인데, 문서를 열은 사람을 100% 신뢰해서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정말로 위험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까지 컨트롤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로그를 정확히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그를 나중에 정기적으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얘기한 이 6가지 스텝은 회사마다 경중은 약간 다르겠지만 어느 회사든 기밀 문서가 없는 회사는 없고요.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제일 강력한 보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그보다 좀 더 약한 보안까지를 생각하면서 다 해야 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이니셔티브를 우리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이걸 빨리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회복된다고 해도 또다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우리는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파수가 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협업 플랫폼을 저희 랩소디 에코로 구축을 하신다면 아마 훌륭한 협업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컨텐츠를 버추얼라이즈를 하는 것이 데스크탑을 통째로 버추얼라이즈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버추얼라이즈 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서나 다 액세스할 수 있게 된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데이터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